네.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들. 날씨가 어느덧 따뜻한 이제 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씩 풀려가는데요. 긴 겨울이 지난 만큼 또 봄을 기다리는 마음도 간절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눈꺼풀 연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많은 환자분들이 눈꺼풀 연축 때문에 눈이 떨린다고 오시는데 진료실에서 아무래도 짧다 보니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제가 모아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눈꺼풀이 깜빡거리는 질환이 단순히 건조증이 아니라 이제 안검 연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파르르 떨리는 게 단순히 그냥 피곤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결국 진행되면은 안검 연축, 눈을 잘 못 뜨고 사실 기능적으로 우리가 실명까지 이르는 안검 경련, 안검 연축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약간 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아주 좀 심화된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환우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환우분들이 오시면서 저한테 많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눈꺼풀이 떨려서 눈을 못 떠서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는데 저는 계속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묻기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치료로서 저희가 보톡스를 많이 놓는데요. 보톡스를 사실 맞다 보면 그냥 아프죠. 환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선생님 언제까지 그럼 보톡스를 맞아야 되나요? 보톡스 말고 다른 먹는 약은 없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들을 한번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외래에서 제한된 진료 시간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궁금하시는 것들을 제가 충분히 설명 다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사실은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제 죄송스러운 마음을 좀 덜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환자분들도 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검 연축이 어떤 병인가요? 환자분들한테 "눈꺼풀 떨림입니다. 안검 연축입니다." 말씀드리면은 궁금해하세요. 도대체 어떤 병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우리가 눈을 쉽게 말하면은 감는 근육의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는 근육. 그러니까 뜨는 근육이 아니라 감는 근육이 지나치게 강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자분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눈을 꼭 감기 때문에 눈 주변에 굉장히 주름이 많죠. 이런 상태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는 근육들은 눈에 세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예, 눈 둘레근. 그래서 눈 주변을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가는 근육이 있고요. 눈살근, 눈썹 주름근 요런 근육이 이렇게 이마를 우리가 눈썹을 찡그릴 때 나타나는 근육들에 작용하는 근육들인데 이런 근육이 눈을 감는 근육입니다. 사실은 눈을 감는 근육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오거나 했을 때 눈을 보호하려면은 눈을 감는 근육이 잘 발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수를 할 때 눈이 안 감기면 다 물이 들어가겠죠. 근데 눈이 감는 근육이 있으니깐 세수할 때도 우리가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고 따갑지 않게 세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병은 이런 근육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까 눈을 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꺼풀 연축은 다른 말로 안검 연축이라고 그러는데 이 눈꺼풀의 한자어가 안검이죠. 그래서 두 가지 용어가 많이 혼동해서 쓰이는 것 같고요. 혼용해서 쓰이고요. 눈꺼풀 떨림하고는 쪼끔 다릅니다. 우리가 눈꺼풀 떨림은 이렇게 피곤하거나 이럴 때 눈이 파르르 아랫눈꺼풀 떨리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눈꺼풀 연축, 안검 연축은 연축의 말은 근육에 있는 섬유 파이버들이 근육에 있는 근섬유들이 한꺼번에 강하게 동시에 수축을 확 일으키는 거를 우리가 연축이라고 하고요. 떨림은 영어로 우리가 파스큘레이션이라는 말을 하는데 근육의 잔떨림입니다. 근육이 강하게 한꺼번에 딱 떨리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근육이 서로 그냥 아주 잔잔하게 떨리는 것이죠. 이거 바로 눈꺼풀 떨림이기 때문에 요 두 개는 쪼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만약에 내가 선생님 피곤하거나 뭐 시험 공부하느라 밤을 샜는데 아랫눈꺼풀이 파르르 떨려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안검 연축이라 하지 않고요. 눈꺼풀 떨림이라고 하는 양성 질환입니다. 보통 요런 경우에는 저희가 환자분들이 보통 뭐 1-2 개월 내에 대부분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잠을 푹 주무시고 때로는 마그네슘을 처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우리가 비나인, 에센셜, 블레파로스파즘이라고 영어 용어로는 있는데 말 그대로 비나인은 우리가 양성이라는 뜻입니다. 양성은 이 병 때문에 죽거나 눈이 실명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에센셜이라는 얘기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 이게 에센셜이라는 메디컬 용어로는 unknown cause 잘 모를 때 우리가 보통 에센셜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직 그 병태 생리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블레파로는 눈꺼풀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스파즘은 연축, 근육의 아주 동시성 있는 강한 수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비나인 이센셜 블레파로스파즘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이 용어에서 저는 쪼끔 약간 이의가 있는 게 비나인 이 양성이라는 말 자체처럼 이게 죽거나 뭐 그런 병은 아니지만은 실제로 제가 경험한 많은 환자분들은 이 병 때문에
눈을 잘 못 뜨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골절을 입기도 하고 굉장히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말 자체는 비나인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 병 때문에 많이 진짜 우울해하시고 또 밖에 못 나가시고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환자분들께 더 많이 연민을 느끼고 더 잘 진료를 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눈곱이 파르르 떨리는 것은 아일리드 트위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마이오카이미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잠 푹 주무시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요것과는 좀 구분되는 병. 구분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안검연축은 두 눈이 동시에 감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아일리드 트위치 요 병은 눈꺼풀 잔떨림은 그냥 한쪽 눈만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두 가지를 구분하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환자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교수님 그렇다면은 안검연축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비만이나 뭐 이런 것처럼 환자분들이 어떤 뭐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아니면 담배를 피워서 생기거나 이런 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환자분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인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한 가지 가설로서는 이 뇌의 기저귀라는 부분에 뭔가 이 움직임을 관장하는 기저귀라는 부분이 뇌의 가운데에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기능 저하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이 기저귀 부분에 뭔가 이제 이 대사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관찰되고 있고요. 그 원인 자체 그럼 왜 기저액이 도대체 기능이 변화가 일어납니까? 물어보시면은 뇌 글림파틱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뇌에 있는 노폐물들 그러니까 뇌에 이제 아스트로사이트라는 세포들이 있는데 거기서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대사 물질, 노폐물들을 걸러주는 어떤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걸 글림파틱스라는데 이 글림파틱스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뇌에 있는 노폐물이 잘 순환이 안 하니깐 뇌에 뭐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단백 같은 그런 물질들이 쌓이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저핵, 움직임을 관장하는 기저핵에 그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논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저핵은 움직임을 관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은 손발은 막 떨리기도 하고 하는데 눈꺼풀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눈꺼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을 감을 때는 눈을 뜨는 근육은 이완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눈이 잘 감기겠죠. 근데 눈을 감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눈을 뜨는 근육도 동시에 수축하면은 어떻습니까? 눈이 감기지도 못하고 떠지도 못하겠죠. 근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모듈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바로 기저귀 사는 뇌에 사는 일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려고 할 때 동시에 눈을 감는 근육이 동시에 수축하면서 눈을 못 뜨게 하는 겁니다. 강하게 근육이 수축하면서.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우리가 안검연축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요. "선생님 그러면은 도대체 안검연축 이거 어떻게 진단을 내릴 수 있나요?" 이런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환자분들이 이 진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게 실제로 제 외래에 와도 환자분들이 이렇게 뭐 A라는 병원에서는 금무력증입니다. 뭐 B라는 병원에서는 뭐 안구 건조증입니다. 이렇게 각각 여러 병원에서 다른 이야기를 듣고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굉장히 혼동스럽고 또 제가 어떤 진단명을 말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른 병원에서는 또 이렇다고 하시는데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제 환자분 이야기인데요. 6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저한테 왔을 때는 "선생님 눈을 뜰 수 없어요. 2년 전부터 눈을 뜨는 게 불편하고 자꾸 눈꺼풀이 감겨요."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실제로 A라는 안과에서는 "눈이 건조해서 그렇다." 또 B라는 신경과에서는 "낫지 않으니까." 갔더니 "금무력증 같다."라고 해서 금무력증 또 약도 주셨는데 전혀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 오시면은 먼저 여쭤보시는 게 불편할 때 찍어 놓은 영상이 있나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불편할 때 동영상을 찍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상을 좀 보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꼭 여쭤보는 게 그렇다면 어떨 때 증상이 좋아지고 어떨 때 증상이 악화되나요? 요걸 여쭤보는데 요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금무력증 진단이 이제 어려운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구조적인 병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MRI를 찍어서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 기능의 이상이기 때문에 MRI를 찍어도 MRI는 뇌의 구조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MRI를 찍어도 보통 정상이죠. 그다음에 어떤 객관적인 생체 표지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뇨 그러면 당뇨의 진단 기준은 뭐 공복 혈당이 얼마 이상 이렇게 혈당이라는 어떤 피를 뽑으면 나오는 객관적인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량적인 수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걸 바이오마커라 하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고요. 결국은 임상적인 관찰을 통해서 내리는 기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환자분들이 외래 오실 때 이렇게 눈을 막 깜빡깜빡깜빡거리면서 오시면 좋은데 실제로 안검 연축이 하루 중에서 계속 나타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좋아지고 그런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증상을 막 느끼지만은 환자분 본인이 의학 지식이 없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그냥 다 똑같이 선생님 눈이 안 떠진다고 오십니다. 근데 진료실에서는 실제로 그런 눈이 깜빡거리거나 이런 증상을 의사들이 못 보기 때문에 서로 진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안검 연축 환자분들이 건조증이 또 많습니다. 또 그러기 때문에 더 핵심적인 진단이 있지만은 거기까지 못 가고 다른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여쭤보시는 게 뭐 "근전도 하면은 좀 나오지 않나요?" 물어보시는데 근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측 안면 경련에는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반측 안면 경련은 이 한쪽만 이렇게 떨리는 병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안면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근전도 같은 경우에는 반측 안면 경련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은 실제로 이 안검 연축 두 눈이 이렇게 감기는 깜빡깜빡 감기는 암건 염축에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안검 연축의 특이도가 낮고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진단으로서 이상이 나와도 이게 여러 가지 다른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표준화가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검사하는 사람마다 다 결과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한 결국은 이제 이런 검사할 때 막 바늘로 눈을 찌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막 할 정도로 어떤 아주 정밀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하지도 않고 진단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많이 안 하는 검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환자의 증상을 직접 의사들이 평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한 재미난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유명한 논문에 실린 내용인데요. 다이그노스틱 크라이테리아 결국 진단에 필요한 기준들을 멀티센터 시스템 다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내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 이 안검 연축의 진단 기준이 뭐냐 여기에 대한 바이오 마커 어떤 표지자가 없기 때문에 검사자들만의 이 전문가들끼리도 진단이 서로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줄여보고자 우리 한번 합의를 해보자라고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 환자분 이제 눈꺼풀 경련 환자들 212명과 대조군 그렇지 않은 사람들 166명 다른 병인 사람들을 이렇게 뭐 건조증이나 다른 걸로 깜빡이는 사람들을 다 모아 놓고서 그 영상을 전문가들이 서로 보고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징이 있으면은 나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사람을 안검 연축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다 모아 봐서 계산을 해 보니까 민감도 그러니까 환자를 스크린할 때 그러니까 안검 연축인 사람들이 첫 번째로 갖는 대부분의 특징은 이거죠. 양쪽 눈꺼풀이 동시적으로 강하게 수축하는 거. 깜빡깜빡 수축하는 거. 이게 가장 민감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특이도 높다는 거. 특이도라는 것은 이 증상이 있으면은 바로 안검 연축이 맞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특이도인데 특이도가 제일 높은 것은 sensory trick이라 해서 감각 속인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환자를 봤을 때 환자분 "선생님 저는 눈이 안 떠져서 왔어요."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 환자를 스크린할 수 있는 거는 환자분이 눈이 안 떠질 때 영상을 찍어 갖고 오시면은 의사가 그걸 보고서 양쪽 눈이 동시에 수축한 눈꺼풀이 동시에 수축하는 걸 보고서 '아 이 환자의 문제는 눈이 안 떠지는 원인은 눈 감는 힘이 강한 거구나. 그게 문제구나. 뜨는 힘의 문제가 아니라 감는 힘이 너무 강한 거구나.' 이걸 영상으로 확인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그다음에 환자한테 문진을 통해서 sensory trick 감각 속인수가 있으면은 우리가 결국 안검 연축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요 감각 속인수가 뭐냐면은요. 환자가 예를 들어서 눈을 만질 때 아니면은 뭐 입을 오물오물거릴 때 아니면 목소리에 어떤 뭐 말을 할 때나 이런 특정 행동이나 자세를 또는 때로는 취할 때에 증상이 좋아지는 아주 특별한 아주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른 우리 뭐 근무력증이나 다른 뭐 근육 이상에서는 요런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각 속인수가 있을 때에는 이것은 뇌의 문제다. 어떤 뇌의 핵상계의 문제다라는 것을 굉장히 시사하는 소견인데요. 또 환자분들은 여기를 만지면 좋아져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머리를 이렇게 누르면 좋아져요 하기 때문에 모자를 꽉 눌러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자분들은 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개를 숙이면 좋아진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감각 속인수가 나타나는 이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얼굴을 만지거나 이렇게 입을 오물오물 때 좋아지는 그런 이유가 우리가 이제 얼굴에는 이 트라이저미널 러브 3차 신경이 있는데
우리가 만지면은 이 3차 신경 자극이 결국 우리가 팔라머스라는 시상으로 움직입니다. 이 시상이 전달 통로가 다시 이것을 이제 운동으로 운동 이제 신경에다가 자극을 줘서 그걸 조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감각 중추인 이 시상으로 이 얼굴을 만졌을 때 그 감각이 운동을 조절하는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감각, 얼굴을 만졌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좋아질 수 있다,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기전인데요. 실질적으로 운동 속임일 수도 있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목을 돌리면은 선생님 눈이 안 감겨요 이런 분들도 있고요. 제 환자분 중에서 선생님 저는 항상 고개를 숙입니다 이런 분도 있는데 그분은 고개만 숙이면 눈이 떠진다고 그럽니다. 평소에 눈을 못 뜨는데. 그래서 책 볼 때 자기는 제일 편하다고 말씀하세요. 책 보면 고개가 숙여지니까 그때 눈이 떠진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것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말만 하면 좋아진다. 입으로 움직이면 좋아진다 해서 말이 많아졌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특정한 움직임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를 만질 때 좋아지는 이런 센서리 모터 트릭이 있을 때 굉장히 특이적으로 우리가 블레파로 스파즘 안검 연축을 진단할 수 있다는 아주 것입니다. 요새 요 특이도는 94% 정도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여쭤보는 것들이 어떤 증상, 어떤 행동,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를 물어보시는데요. 요런 것들을 미리 잘 체크해 놓으시면 굉장히 진단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안검 연축과 이제 혼동될 수 있는 다른 이제 질환들은 없을까요? 과연 안검 연축이 맞나요? 왜 저는 다른 병원에선 다른 진단을 들었을까요? 물어보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안검 연축 환자분들이 이 건조증과 잘 동반이 되고요. 건조증이 있어도 눈이 따갑기 때문에 눈이 잘 안 떠집니다. 그리고 눈을 자꾸 깜빡깜빡거립니다. 왜냐하면 눈에 윤활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창문도 창문이 먼지가 막 묻으면은 와이퍼로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눈도 눈물이 없어서 자꾸 눈에 찐득찐득하게 묻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닦기 위해서 눈꺼풀이 반사적으로 자꾸 깜빡깜빡깜빡거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안검 연축과 굉장히 비슷한 증상을 환자분들이 호소하십니다. 눈이 안 떠지고 자꾸 눈이 깜빡거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건조증도 굉장히 저희가 감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근무력증입니다. 근육에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물질을 분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가지고 근육이 안 움직이는 병입니다. 근데 이런 근무력증은 특징이 피로입니다, 피로. 다시 말해서 아침에는 좋았다가 오후 되면서 점점 증상이 악화되는 이런 일중 변동이 있는 것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자분들이 이 눈이 안 떠지는 증상과 더불어서 이 복시, 물체가 둘로 보인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피로도를 보기 위해서 환자분께 외래에서 "위로 보고 계세요." 하고서 1분 동안 버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눈이 피로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눈꺼풀이 점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견을 보고서 우리가 근무력증을 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력증 환자분들은 한 80% 정도에서는 복시, 물체가 둘로 보이는 복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선생님 눈이 잘 안 떠진다고 왔는데 복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근무력증이 아닐 가능성도 사실은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무력증은 눈이 잘 안 떠지고 동시에 복시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중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에 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퇴행성 안검하수도 굉장히 감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면은 이 블레파로 안검 연축 자체가 뇌 퇴행성 문제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주로 50대 이상에 많이 생깁니다. 근데 50대 이상의 어떤 중장년이 되면은 사실은 이 퇴행성, 다른 말로 이제 노인성 안검하수를 하는데요. 이것이 같이 동반됩니다. 이 눈꺼풀을 올리는 힘이 떨어지고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닳아서 결국은 눈꺼풀이 처지는 병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이 눈의 건판, 딱딱한 건판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요것이 점점 뒤로 밀립니다. 뒤로 밀리면서 눈이 잘 안 떠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선생님 눈이 똑같이 안 떠진다고 환자분들이 눈을 개슴츠레 뜨고 오시기 때문에 감별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은 실제로 안검 연축 환자분들이 이 질환, 이 퇴행성 안검하수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감별을 해야 되고요. 근무력증 치료는 우리가 감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료 방향이 전혀 반대입니다. 그래서 근무력증 경우는 보통 메스틴이라는 약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근무력증 환자한테 오히려 안검 연축의 치료인 보톡스를 놓는 거는 또 상대적으로 좀 금기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되고요. 또한 퇴행성 안검하수는 치료가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이거는 보톡스가 아니라. 그래서 이 뒤로 떨어진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을
다시 앞으로 당겨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치료가 저 다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잘 감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퇴행성 안검 내반인데요. 이 어떤 경우는 요 안검 연축과 같이 퇴행성이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퇴행성 안검 내반이 있으면 눈꺼풀이 안으로 말리고 눈썹이 눈을 찌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따갑죠, 눈이. 자꾸 눈썹이 찔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깜빡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검 연축 환자분들이 이제 오면은 저 같은 경우 한 번 좀 이렇게 눈을 꽉 감게 하고서 눈이 안으로 눈썹이 말리는지를 꼭 확인을 하는데 요것도 역시 잘 구분을 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요 안검 연축과 퇴행성 안검 내반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반드시 같이 봐야 됩니다. 안검 연축과 선생님 다른 동반되는 그런 이상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조증이 제일 중요한 동반 증상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이 깜빡일 때에 안검 연축은 굉장히 눈이 많이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러니까 이 깜빡거리는 힘이 굉장히 세고 또 많기 때문에 우리가 눈 안구 표면을 싸고 있는 눈물막이 있는데 요 눈물막이 잘 깨집니다. 잘 깨지니까 잘 증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건조해하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안검 연축으로 오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눈물약에 잘 반응 안 한다 싶으면은 저희가 혈청약이라고 그래서 피를 뽑아서 만든 그런 자가 혈청약, 여기 안에 굉장히 좋은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에 건조증에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이런 약들을 처방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건조증이 이 안검 연축과 굉장히 잘 동반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광과민증이라고 하는데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빛을 싫어하고 밖에 못 나간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이게 안검 연축을 굉장히 시사하는 증상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눈으로 들어온 빛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이 시상으로 가서 결국 뇌를 계속 자극하는 것이죠. 햇빛에 대해서 눈이 그만큼 되게 예민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햇빛에 대해서 눈이 예민해졌는데 그런 빛자극이 들어오고 빛자극이 이 뇌관에서 다시 전달되면서 이 자극이 다시 운동신경 섬유로 가가지고 자꾸 눈을 깜빡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검 연축 있는 분들은 선생님 밝은 데 나가면은 더 눈을 못 뜨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하시고요. 선글라스를 자꾸 끼고 다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오큘로 디냐라 해서 우리가 오큘로 디냐는 안구 통증이고요. 포토는 이제 햇빛인데 빛에 의해서 환자분들이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눈을 부신 것을 넘어서 실제로 이제 통각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햇빛 보면서 눈까지 아픕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글라스를 짙게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선글라스만으로는 좀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실내에서 끼면은 이 어둡기 때문에 동공을 더 확장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광등 이런 불빛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빛자극이 더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선글라스보다도 더 좋은 건 사실은 이제 색깔이 있는 이제 FL41 렌즈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눈이 굉장히 과민한 어떤 그런 자극을 받는 거는 요 480에서 520 나노미터 파장의 단파장, 이제 요 파장입니다. 요 파장에 굉장히 눈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통각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 파장을 차단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렌즈가 단지 검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파장을 차단을 해야지 이 3차 신경의 과다한 흥분을 차단시킬 수 있고요. 그로 인한 반사 회로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색깔이 있는 요런 안경을 끼고 여기다가 덧붙여서 제가 환자분들이 햇빛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플립 형태의 선글라스를 또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요 렌즈를 낀 상태에서 요거는 실내에도 껴도 괜찮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밖에 나갔을 때 혹시 햇빛이 강한 날에는 이렇게 플립 형태의 선글라스를 올렸다 닫았다 하면은 고렇게 햇빛까지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고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검 연축을 그러면은 유발하는 약물들도 있을까요? 예,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안검 연축이 아까 말씀드린 뇌퇴행성 질환이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약물로 유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검 연축인데 내가 진단받은 게 나이가 30이다, 40이다 좀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이제 퇴행성 질환인 것은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도 보통은 나이가 뭐 60, 70에 생기죠. 근데 퇴행성 관절염이 만약에 뭐 30대 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 안검 연축이 만약에 30대에 있다.
뭐 40대 초반에 있다. 그러면 좀 한 번쯤은 다른 원인이 아닐까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사실 약물입니다. 그래서 할로페리돌이나 이런 이게 항정신병 약물, 조현병 약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안검연축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신 약물 말고 맥페란 뭐 클로로프로마이드라 해 가지고 이게 이제 구역구토를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약인데요. 이런 약들도 이 항구토제의 약물인데 요런 것도 오래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요런 약물들이 왜 이제 그렇게 그런 눈꺼풀 연축 증상을 일으키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뇌에 서브스탄트 나이라는 데에서 스트레이트므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 메토프로마이드, 맥페란 이런 항구토제 같은 것들을 오래 먹으면은요. 이런 것들이 도파민 차단제이기 때문에 뇌에서 도파민을 차단시키고 그래서 움직임을 관장하는 기저에게서 이게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능에 문제 생기기 때문에 움직임에 대한 관장이 잘 안 되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뭐 동작이 좀 약간 좀 느려지거나 바뀌면서 눈을 깜빡거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들이 그 원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또 저한테 오셔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선생님 MRI를 왜 선생님 안 찍나요? 아니면 MRI를 꼭 찍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MRI를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찍는 경우도 있고 환자분들께 "MRI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경우는 있는데 그럼 언제 MRI를 꼭 찍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MRI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뇌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안검연축 환자분들은 MRI를 찍어서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MRI가 반드시 진단 기준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찍는 이유는 2 차성 안검 연축과 이제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실제 이제 에모리 병원에서 조지아에 있는 에모리 병원에서 이 안검 연축 환자들 1,114 명을 한번 후양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이 중에서 한 10% 정도 한 156 명을 실제로 뇌 MRI를 찍었고요. 이 중에서 약 18명 정도가 뇌 검사했을 때에 MRI에서 이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뭐 이상이 있는 뇌 부위는 뭐 시상이나 아니면 기저핵이나 손해 뭐 이런 데서 이상이 나왔는데 가장 흔한 원인은 이제 그 뇌졸중이었다고 합니다. 뇌졸중이 가장 흔한 원인이었었고요. 그 밖에도 뇌출혈, 뇌종양, 뭐 혈관 기형 이런 것들 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언제 선생님 MRI를 찍어야 되나요? 물어보시면은 첫 번째로 안검연축이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보통 저한테 오시면 보통은 3년 됐어요, 4년 됐어요 이렇게 오시는데 갑자기 최근에 한 뭐 몇 달 전부터 움직임이 좀 더 이상해졌어요. 이렇게 굉장히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증상으로 오시는 경우나 아니면은 다른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안감 연축도 있으면서 뭔가 어지러움 증상 이런 것들 손해 이상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아니면은 뭐 복시나 이런 다른 신경학 증상을 호소하거나 근데 이런 뭔가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일 때에는 요때는 MRI를 찍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상이나 중래나 손해 이런 데에 종양이나 다른 뭐 혈관 기형이나 아니면 염증성 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전형적인 안검 연축도 있나? 아까 제가 안검 연축은 두 눈이 동시에 깜빡깜빡거리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물어보신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비대칭 안검 연출이라서 한쪽만 이렇게 자꾸 좀 심하게 깜빡거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러다가 곧 양쪽의 대칭적인 형태로 좀 바뀌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얼터네이팅 교대 안검 연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2월 달에 홍콩으로 이제 학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네팔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당신 신경외과 의사 아니냐."고 해서 제가 "그렇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면은 이 환자를 좀 봐 달라면서 핸드폰으로 환자 영상을 보여주는데 환자 영상이 어떠냐면은 이렇게 떨리고 이렇게 떨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눈이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 감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환자의 병이 뭔지 아냐? 내가 MRI도 찍어 봤는데 다 정상이더라. 당신은 신경안과인데 혹시 뭔지 아냐?" 물어봐서 제가 "이거 교대 안검 연축 같다." 말씀하니까 그런 병도 있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교대 안검 연축은 교대로 말 그대로 떨리는 어떤 그런 병이고요. 이것이 단독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파킨슨이나 이런 것 같은 뇌 퇴행성 질환과 같이 동반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주시유발 안검 연축도 있는데요. 실제로 제 환자 중에서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좀 비교적 젊은 여자분이신데 이 오른쪽 위를 볼 때만 눈이 깜빡깜빡 떨린다고 합니다. 오른쪽 위를 볼 때만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주시를 할 때 눈이 깜빡깜빡거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주시유발 안검 연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형태들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간별 진단에 꼭 놓고 같이 봐야 되고요. 사실 가장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눈뜨기 행위 상실증이란 겁니다. 근데 눈뜨기 행위 상실증은 좀 수술로도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안검 연축과 동반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뜨기 행위 상실증이 있는지를 꼭 봐야 되는데 눈뜨기 행위 상실증은 기본적으로 눈을 감는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눈을 뜨는데 문제인데 눈을 뜨는데 근육은 멀쩡한데 그 시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이렇게 자꾸 눈을 뜨려고 하시다가 눈이 안 떠지니까 본인이 눈꺼풀에 이렇게 눈을 손으로 이렇게 들읍니다. 들면 눈이 번쩍 떠지시거든요. 이렇게 뭔가 행위를 시작하는 자체가 좀 안 되시는 어떤 그런 형태가 눈뜨기 상실증인데 근데 문제는 이것이 눈꺼풀 연축과도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도 잘 봐야 됩니다, 저희가요. 그러면 또 환자분이 많이 보시는 게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안검 연축을 앓고 있는데 이게 평생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혹시라도 행여라도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미난 이제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안과학회에서 보고된 연구인데요. 이 "안검 연축에 얼마만큼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 있냐?"라는 어떤 그런 후향적인 보고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쭉 봤더니 약 10% 정도에서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발병 후 5년 이내에 관해될 확률이 많더라. 즉 다시 말해서 "선생님 제가 이미 안검 연축을 앓은 지가 뭐 10 년째입니다. 15 년째." 이런 경우에는 사실 저절로 좋아질 확률이 좀 적다는 것이죠. 비교적 최근의 질환을 경험한 분들이 좋아질 수 있고 당연히 증상이 심한 경우보다는 덜 심한 경우가 좀 좋아질 찬스가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제 경험한 경우는 코로나 때에 저한테 안검 연출 호소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 중에 한 분은 항공사 승무원이었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게 기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많은 이제 승객들을 서빙해야 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코로나에 걸릴지 모르는 비행기에서 일하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릴지 모르는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많이 좀 좋아지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쉽게 젊은 분들이 오시는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처럼 뇌 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요인이 제거되면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은 이제 나이가 막 50, 60 들어 생긴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뇌 퇴행성 어떤 질환이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저절로 좋아지기보다는 결국은 점점 쪼끔씩 진행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경우 또 비교적 젊은 사람인 경우 증상이 이제 별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관해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이가 많고 심하고 오래된 경우일수록 자연적인 호전은 좀 드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선생님 저는 지금 눈꺼풀이 떨리는데 이게 떨림이 결국 다른 부위로 진행해서 뭐 문제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이 안검 연축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검 연축이 눈만 깜빡깜빡거리는 건데 이게 결국 이제 입 쪽으로 가면은 이걸 우리가 경구학 근육 긴장 이상증 이제 오로맨디블라 디스토니아라는데요. 결국 이 밑으로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눈꺼풀 연축이 아니라 이거를 메이그 증후군이라 합니다. 그래서 메이그 증후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심한 경우에는 입도 이렇게 실룩실룩해서 거리는데 어떤 경우는 성대까지 침범을 해 가지고 목소리까지 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말씀을 잘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점점 진행해서 목소리까지 막 이렇게 성대가 떨리기 때문에 같이 변하기도 하는 참 그런 안타까운 어떤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입이 떨리시면 발음 장애도 오는 경우도 있고요. 씹는 것도 불편하시고 목소리까지 침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은 아 안검 연축을 앓은 환자분들 적게는 15% 정도에서 많게는 50% 가까이가 점점점 진행을 하더라. 한 3 년에서 5년 정도에서 점점 이제 부위가 이 아래쪽으로 눈말이 있다가 점점 아래쪽으로 진행하더라. 이런 보고들이 있는데요. 그런 리스크는 여성이 좀 더 많고요. 또 나이가 많을수록 두부 외상 병력이 있을수록 그런 게 많다. 그러니까 두부 외상이라는 것은 뇌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안검 연축의 기저 병태 생리가 뇌의 퇴행성 문제이기 때문에 뇌에 충격이 많이 간 사람일수록 뇌가 어떻게 망가질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일수록 더 진행을 잘 하겠더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안검 연축이라고 이제 다른 병원에서 진단 받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눈만 떨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술도 미세하게 떨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검 연축은 진행하면서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눈만 감기는 게 아니라 입술까지도 이렇게 같이 오물오물거리면서 생기는 증상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물어보시는 게 이제 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환자분들이 제일 이제 궁금해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활 교정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보톡스, 약물, 수술 요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생활 교정 치료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처럼 이것들이 햇빛에 악화되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이나 또 스트레스를 풀어 이제 피해야 되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우울하고 또 불안하고 잠 못 주무시면 더 심해집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검 연축이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수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다스리고 저희가 수면 관리를 하는 것들을 굉장히 권해 드리고요. 건조증 자체가 이 건조증으로 인한 눈의 어떤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 자체가 뇌에 신호를 줘서 점점 눈을 깜빡임을 오히려 반사를 더 증가시키고 안검 연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검 연축을 이 건조증을 눈물약으로 잘 조절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안검 연축이 있는 분들이 핸드폰이나 TV를 오래 보시면은 이 눈에 집중하고 뭘 보고 있어도 눈 깜빡임이 없거든요. 눈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더욱 연축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제가 "보톡스를 좀 맞으셔야 됩니다." 말씀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보톡스는 원래 주름 펴는 약이 아닌가 이걸 왜 제가 맞나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보톡스는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이 주름 피려고 만든 게 아니라요. 원래 이 사시나 안검 연축을 치료하려고 맨 처음에 나온 것이 바로 이 보톡스입니다. 보톡스의 치료 원리는 이 신경 말단에서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서 눈을 깜빡깜빡 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은 근육을 수축시키거든요. 이거를 이제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제 보톡스의 원리인데요. 근데 보톡스는 아쉽게도 한 번 맞으면 효과가 한 3 개월 정도밖에 안 갑니다. 그 이유가 보톡스를 맞아 가지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바깥으로 못 나가고 있으면은 신경 말단에서 옆으로 이렇게 새롭게 이게 가지를 냅니다. 이 가지에서 다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보통 효과는 3 개월 정도 가기 때문에 반복적인 주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툴륨 톡신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톡신 A고요. 그 이유는 이것이 실제로 이제 안정화가 잘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보관이 용이하다는 얘기죠. 그 때문에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요. 주사 부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눈 주변에 있는 눈 둘레근과 눈썹 주름근 이런 데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보통은 이제 중요한 게 요 눈 가까이 좀 붙여서 맞아야지 눈 떨림이 좀 효과적으로 컨트롤될 수 있고요. 근데 한 논문에 하면은 이제 이 눈 주변 눈썹 근처 말고도 이렇게 눈 쪽 약간 위에 저희가 이거를 근육의 부위가 좀 다릅니다. 서로 다른 근육인데요. 요걸 우리가 이제 건판 주위 눈 둘레근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근막 주위 눈 둘레근이라 하는데 여기도 추가 주사를 해야 효과가 좋다라는 논문이 있어서 보통은 이제 같이 주사하는 걸 저는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보톡스의 종류가 이제 어떤 게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보톡스 종류는 수입과 이제 국산 많이 있는데 국산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보톡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노톡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상형 보톡스로 나온 거고요. 이미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쓰기 편하지만은 사실은 안검 연축 환자분들은 이제 환자분들 증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농도로 희석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제 이미 희석돼서 나온 액상형 보톡스는 별로 선호하지는 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오민이나 코어텍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톡스 톡신을 싸고 있는 독소를 싸고 있는 단백질이 없어서 순수 보톡스라고 해서 비교적 어떤 이제 내성이 적게 생긴다고 그렇게 이제 회사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근데 가격대가 좀 더 높게 형성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안검 연축에 맞는 보톡스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내성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할지는 아직은 연구가 좀 더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께 요거를 꼭 맞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도 디스포트라는 약이 있는데 요 디스포트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이 반측 안면 경련 이 반측만 깜빡거리는 것에서는 유일하게 국내에서는 급여가 됩니다. 그래서 반측 안면 경련이 있다고 오신 분들은 만약에 저는 환자분께 이제 물어보시고 뭐 실손보험이 있다 하시면은 요걸로 보통은 이제 놔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급여가 됩니다. 이거는 보톡스 이제 반측 안면 경련은 요거는. 그래서 눈꺼풀 경련은 안 되지만은 반측 안면 경련은 요것을 맞았을 때만 급여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오 블록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 대부분 타입 A지만 요건 타입 B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다가
없어져서 더 이상 이제 쓸 수가 없는 그런 약이고요. 다시파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은 최근 나온 약인데 굉장히 큰 장점은 평균이 6 개월 정도 아주 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 보톡스가 보통 3 개월인가 봐서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안검 연축에도 굉장히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약들이 국내에 수입되진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은 좀 희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제 국내에서는 이미 보톡스가 굉장히 저가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이 사실 국내에 들어오면 굉장히 고가로 팔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앞으로 저희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약들도 환자분들께 사용하면 좋지만은 효과가 길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이 문제고 트레니보툴륨이라고 아직 이거는 이제 그 임상 중인데요. 굉장히 작용 시간이 빠른 어떤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요런 약들이 실제로 국내에 들어온다면은 환자분들 테스트용으로 정말 이게 보톡스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용도로서 한번 사용해 보기 굉장히 좋은 약인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보톡스를 자꾸 맞으면은 내성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씀일까 물어보시는데 보톡스 효과가 줄어드는 요인은 이제 면역학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 중어항체라고 해서 톡신이 들어오면은 이게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몸에서 이걸 없애기 위한 이 항체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톡스 효과가 없어진다는 어떤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눈에 놓는 보톡스 아까 말씀 양이 많지 않고 간격이 보통은 뭐 3 개월 간격이기 때문에 이런 항체로 인해서 나중에 보톡스 효과가 없어지고 그래서 주사를 해도 내가 주사가 안 들어서 눈을 결국 못 뜨게 돼요. 이런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성이 약간 있다 하더라도 용량을 좀 높이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환자분들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미 많은 논문에서 10년 그 이상 했을 때에도 안전하게 쓰고 있다라는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 걱정 마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효과가 줄어드는 원인은 비면역학적인 원인이 더 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병이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병 자체가 진행해서 병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젝션 주사 부위가 좀 이제 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부위를 좀 바꿔볼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육이 자꾸 쓰다 보면은 깜빡깜빡거리다 보면 근육이 자꾸 쓰기 때문에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근육이 비대해고 이렇기 때문에 보톡스 용량이 좀 더 많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볼륨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비면역학적인 원인 때문에 보톡스 효과가 환자분들이 줄어든다고 선생님이 옛날에는 한 3-4 개월 편했는데 요즘에는 좀 짧아진 것 같아 느끼시는 이유가 오히려 이런 비면역학적인 이유가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성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먹는 약도 효과가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FDA에서 승인된 정식의 먹는 약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는 약은 크게 이 아세틸콜린과 관련된 약물, 가바, 근이완제 요 3 가지가 많이 쓰이는데요. 아직 임상적 효과가 제한적이고 FDA 승인은 안 받았고 또 부작용, 졸리거나 그게 많기 때문에 1 차적으로는 사실은 먹는 약보다는 보톡스가 맞는 치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세틸콜린은 아까 말씀 근육 수축을 유발하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 트렉신, 페니딜 같은 이런 물질들은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차단해서 근육 수축을 좀 억제하는 그래서 근긴장을 억제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항콜린 제제가 기억력 약간 감퇴, 느끼시기에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입마름, 또 변비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용량으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다른 클로나제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진정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추성 신경 흥분을 억제하는데 이게 또 이제 오래 쓰면은 약간 환자분들이 디펜던시가 생기기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처방할 때는 이렇게 "약간 드시고 졸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끊어갈 때도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 좀 좋다고 보고요. 오래 쓰진 않고 보통 환자분들 초기에 많이 쓰고 좀 줄여가는 그런 용 형태로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바클로펜이라는 약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근이완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강하게 떨리기 때문에 근육의 어떤 이완 효과를 좀 기대하고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약들은 이제 보조적인 요법이기 때문에 보톡스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이제 안검 연초 환자분들이 많이 불안 우울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우울증 약도 같이 처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수술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제 가끔은 환자분들 이제 약도 안 듣고 보톡스도 안 듣고 하면 수술적인 방법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눈을 감는 근육을 좀 절제해 주는 우리 근절제술을 보통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눈 들레근과 이 눈썹 주름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외과적으로 좀 절제해서 근육의 어떤 그런 볼륨 자체를 줄여주는 건데요. 이 문제는 여기 보시면은 이 주변에 이 감각신경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감각신경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면 환자분들이 이마가 약간 느낌이 좀 멍멍해질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호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을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근육을 정말 많이 절제하는 수술이 이제 시행됐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볼륨감도 좀 꺼지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제 근래에는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좀 부분적으로 어떤 눈꺼풀의 감는 기능은 보존하면서 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제거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리미티드 마이액토미를 하는데 그런 수술을 좀 더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수술로서 보톡스를 안 맞을 수는 없고요. 수술을 해서 늘어진 피부를 절제하고 또 퇴행성 안검하수 같이 있는 경우 교정하는데 이런 것들이 거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같이 보톡스는 같이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눈꺼풀 눈두덩이 상실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이마근 거리술 그래서 보통 눈두덩이 상실증 환자분들이 이마를 자꾸 이렇게 들기 때문에 이 눈 건판하고 이마를 같이 연결해 주는 수술하면 경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마근 거리술을 하면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감각 속임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눌러주는 이제 그 프레스 옵이라고 해서 이런 눌러주는 장치나 아니면 환자분들이 갑자기 눈을 못 뜨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리드 크러치에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들어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시고 제가 차에 갖다 놓다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눈이 감기면은 안경을 끼시면 눈이 받쳐주니까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추가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선생님 도대체 언제까지 평생 보톡스 맞아야 되나요? 다른 연구는 없나요?"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FDA에서 승인받은 연구는 없지만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트랜스크레니얼 이게 밖에서 자기장을 쐬는 연구가 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TMS라고 하는데요. 밖에서 자기장을 쐬어 가지고 뇌의 비정상적인 회로를 리셋하는 것이죠. 리셋하는 건데 이미 이런 이제 자기장 치료 요법은 뭐 우울증이나 아니면 뭐 강박 장애에서 이미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치료인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안검 연축에 쓰는 거죠. 이미 안정성은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해볼 만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뇌에 이런 엔테리어 싱귤레이트 콜텍스라는 부분의 과도한 활성을 이런 것들이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꺼풀의 경련을 줄여주는 건데 실제로 보톡스를 맞지 않은 환자에서 이렇게 위압군하고 이 마그네틱을 한 환자들랑 봤더니 실질적으로 진짜 효과가 있었더라 이런 보고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톡스를 맞았는데 불구하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했더니 보톡스를 맞고서도 계속 증상이 있어서 불편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좋아지기 때문에 보톡스랑 병행하는 걸로도 효과가 있더라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요즘에는 이제 세포 레벨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세포에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세포, 이 세포들의 어떤 기능 이상, 그런 기능 이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해서 이런 세포들의 어떤 스트레스 기능 이상을 도와주는 약물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전병들이 있는데 이런 유전병들이 이제 ISR이라는 경로에서 문제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어떤 약들을 우리가 이제 항산화제 비슷하게 이런 스트레스를 어떤 회복시키는 어떤 약들을 먹으면 세포 레벨에서 우리가 안검 연출암병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때문에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차적인 치료는 보톡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선생님 저는 이게 보험이 안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안검 연축이 질병이지만은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누리는 감기 생활도 어려운데 급여가 안 되니까 치료 비용이 굉장히 부담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희귀 질환으로 청구를 했는데 불구하고 2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희귀 질환은 아니다."라고 해서 나라에서 판정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에서도 걱정을 하는 게 이거를 이제 병으로 해 주면은 이 보톡스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게 막 미용 목적과 혼동되게끔 사용하는 것을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안검 연축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툴이 없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회사하고 저희가 같이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트위치 로그 떨린 노트라는 건데 환자분들이 객관적으로 눈이 떨리는 거를 기록을 하고 그것을 갖다 지표화해 가지고 환자분들이 정말 이게 안검 연축 때문에 떨리는 건지를 진단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약물을 맞고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를 또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안면 인식 앱을 좀 지금 개발을 하고 실제로 그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환자분들의 얼굴을 찍었을 때에 눈꺼풀 떨림이 있을 때에 실제로 주사를 하고서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이 병 때문에 떨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사실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연구되면은
나라에서 걱정하고 있는 이제 보톡스의 오남용, 이게 실제로 미용인데 질환이라고 하고서 맞는 어떤 그런 것들도 우려를 상당 부분 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가 뭔가 병에 대해서 객관화, 아까 말 안검 연축은 저희가 제 임상으로 내리는 진단인데 이런 임상으로 내리는 진단을 실제로 영상을 저희가 얼굴에 떨리는 걸 찍어서 수치화시켜서 치료 전후 효과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더 좋아졌는지를 보여준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정말 급여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의사들도 의사들이지만은 환우의 분들의 어떤 도움도 필요합니다. 환자분들도 많이 이런 거 가지고 이 급여를 해 달라고 또 요청을 또 하는 것이 이런 병들이 나중에 이제 환자분들 치료를 급여화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보톡스는 이게 질환에도 불구하고 급여 인정을 못 받고 비급여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의사들도 노력을 해 나가서 환자분이 좀 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안검 연축은 근무력증으로 오인될 수도 있지만은 근무력증은 복시가 대부분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성 원인을 이제 감별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먹는 약 때문인지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인지 이런 것도 감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안검 연축이 의심된다 싶으면 제일 좋은 거는 환자분들이 눈을 못 뜰 때 동영상을 찍어서 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면은 선생님들이 좀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더니 증상이 좋아지더라. 얼굴을 만지든지 소리를 내든지 하면 좋아지더라. 이런 감각 속임수가 있는지를 알아갖고 오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치료에 있어서는 건조증 치료나 눈부심 치료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검 연축은 이렇게 밑쪽 그러니까 메이그 증후군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보톡스의 치료가 짧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강의를 길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많이는 못 갖고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님, 눈이 떨릴 때 스트레스나 카페인을 줄이면은 좋아진다고 들었는데 안검 연축도 생활 습관으로 조절이 가능한가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으로 다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좋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치료의 가장 기본은 생활 조절 패턴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도움이 됐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보톡스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이거나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은 경우는 분명히 도움을 받겠습니다. 평소처럼 그대로님, 보톡스를 받았는데 한 번 맞으면은 평생 계속 맞아야 되나요? 점점 효과가 떨어지거나 내색이 안 나요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5년 이내에 병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저절로 자연 관해되는 경우도 10%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미 내가 오래됐다는 경우에는 계속 맞아야 될 확률이 많고요. 근데 내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내성 걱정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동이님, 눈이 감기면서 운전 중에 순간적으로 눈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이미 진행된 상태인가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어떤 진행된 상태라고 딱 이것만 갖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햇빛에 의해서 눈이 굉장히 자극되면은 눈이 이제 그 반사 경로가 활성화될 때 눈이 감깁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눈이 순간적으로 감기는 것들은 굉장히 초기 안검 경련에도 흔한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다가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색깔 있는 안경, 그다음에 선글라스, 그다음에 갑자기 눈이 감기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게 클러치 이 정도로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 많은 밤님, 눈꺼풀만 떨리는 게 아니라 가끔 얼굴 옆까지 당기는 느낌이 있습니다라고 주셨는데요. 안면 경련과 안검 연축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둘 다 아까 말씀드린 이거 우리가 근긴장 이상증이랑 큰 카테고리에서 같은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긴장 이상증이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원치 않게 근육이 수축되는 어떤 그런 병인데요. 우리가 이제 근긴장 이상증이랑 큰 테두리에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꺼풀 떨림도 아까 말씀드린 눈꺼풀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얼굴까지 같이 떨리는 경우도 있다 말씀이기 때문에 같은 카테고리 안에 속하는 어떤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S파이님 40대 후반 남자입니다. 2달 전부터 한쪽 눈에 눈물이 많이 나서 눈물샘을 뚫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눈물 나는 곳이 협착이 돼서 그렇다고 합니다. 레보틴, 옵타론 처방 받았고 한 달째 있는데 조금 좋아졌지만은 그대로 눈물이 나네요 주셨는데요. 이게 눈물 입구가 좁아서 눈물이 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협착을 좀 넓혀줄 수 있는데요. 협착을 넓혔는데도 불구하고 좁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협착을 뚫고서 다시 좁아지지 말라고 실리콘이라는 걸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을 넣으면은 고런 게 쪼금 더 보강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선생님 상의해서 고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엔젤님 안녕하세요. 58 세의 여성입니다. 눈 쌍꺼풀 트임 수술을 하고 눈 바깥쪽으로 한 번씩 당기면서 윗 눈꺼풀이 움찔움찔 거릴 때가 있어요. 피곤하고 눈꺼풀 꺼짐 증상이 있을 때 더 그래요. 이런 경우에 보톡스로 안 움직이게 할 수 있나요?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보톡스는 원인이 뭐든지 간에 근육의 힘을 빼기 때문에 어떠한 눈의 떨림이든 다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뭐 스트레스 받아서 생기는 어떤 눈꺼풀 잔떨림까지도 보톡스로 보면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적으로 다른 생활 교정 치료로도 조절이 안 된다면 보톡스도 한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스쿠스쿠님, 안검하수에 있어서 일반적인 안검하수가 아닌 고도 안검하수도 최근 이막은 거리수술을 하나요? 이막은 걸기수술을 하면은 심리적 등 재발 잦아서 재수술 고려 등등 주치 선생님이 공통근막을 이용해서 수술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주셨는데요. 안검하수 같은 경우에 이제 이막은 그러니까 눈꺼풀 올리는 기능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는 이막은 거리술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이막은 거리술을 이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자가근막인지 아니면은 보존근막인지 아니면 실리콘인지 이런 재료는 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환자분 상태에 따라 쓰는 거기 때문에 고거는 선생님과 상의해서 같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막은 거리술이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걸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수술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안검 연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던 분들이 조금이나마 궁금증이 해소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안검 연축이 아직까지는 이제 치료가 급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치료비 때문에 이제 부담 가지시는데 언젠가는 저희들 노력해서 이런 것들이 치료가 급여권으로 편입이 돼 가지고 환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